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새 농번기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이기도 한데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이 APC가 우리 농협과 관련돼서 전국의 조합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가 더 의미가 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에 우리 진천, 음성의 우리 조합장님들을 비롯한 농협 관계자 여러분들 또 APC 관계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도 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그 소개받을 때 사회자께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19대 때부터 초선이었습니다만 우리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소속돼서 지금까지 20대 국회 전반기 2년만 국방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19대 때도 간사 역할을 좀 했고 지금도 현재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토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농수축산신문 최기수 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농협 APC 운영협의회 윤수현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또 오늘 김영식 상무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만 농협 경제지주 관계자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제가 좀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그 좌장으로 오늘 그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를 실제 이끌어 주시는 김병률 농업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또 발제를 해주시는 홍윤포 박사님, 안재경 농업경제지주 회사의 우리 국장님 또 토론에 참여하시는 우리 7분의 참여자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그 농해수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김성찬 의원님 또 이만 의원님 그리고 농해수 의원은 아니지만 또 농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기환 의원님께서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 특히 또 우리 농업을 직접 농정의 지침이랄까 방향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시는 우리 청와대에서 경제수석실에 농해수 비서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영범 우리 비서관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는 농산물 공동출하, 공동선별을 통해서 농협의 판매 사업이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농산물 유통 현대에 발맞춰 성장하고 있고 국내 농산물 산지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PC는 특히 농업인의 조직화를 통한 시장 대응력 강화,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가격 안정,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 등 농업인의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으로 APC 운영의 대부분의 비용을 생산자인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농산물의 가격이 소비지에서 결정되고 있어서 생산과 유통 과정의 비용이 증가해도 또한 이를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확대 적용 등의 여파로 우리 각 지역의 전국의 농협과 농협조합 공동법인 등이 운영하는 농협 APC 377개소 중 절반인 189개소가 적자인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등 대부분의 농협 APC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에 공동선별비 관련돼서 국가 지원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에 우리 농림부에서는 110억 정도의 예산을 희망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이 깎여서 81억이 채 안 되게 이렇게 국회에 왔다가 국회에서 가까스로
10억이 안 되는 돈을 올려서 한 90억 정도로 이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더 늦기 전에 이제 APC가 처한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확대 적용의 무차별적인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APC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APC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APC와 농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그 결론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농해수 의원님들, 또 함께 하신 의원님들과 잘 이렇게 활용해서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APC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우리 박영봉 우리 비서관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그 쌀 목표 가격만 해도 작년 12월에 결론을 냈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지나서 정기국회 때까지 지금 아직 결론이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통합직불금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은 총 기금을 3조로 정하고 그중에 1조 5천억을 지금 농림예산 최대로 늘렸던 거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1조 5천억, 그러니까 말하자면 총 기금의 50%는 순증을 해달라, 이런 것이 저희 당의 요구사항입니다. 또한 그 쌀 목표 가격은 80kg들이 한 가마에 22만 6천 원은 돼야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21만 1천 원까지 목표 가격을 정하면 한 푼도 작년 쌀 농사 진 분들은 지원을 못 받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그 경제수석님하고 좀 잘 좀 상의하셔서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좀 목표 가격은 결론을 내게 좀 도와주시고, 또 공적 자금이랄까요, 통합 직불제가 진행이 된다면은 정말로 지금의 농림예산 말고 순증을 1조 5천억 이상 해주는 그와 같은 기금 3조가 달성되는데 청와대가 좀 역할을 해주시기를 우리 박영범 비서관한테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 토론에 참석해주신 내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고, 우리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농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김대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국회 농해수의 이만혜 의원님, 김성찬 의원님, 김유관 의원님, 그리고 농업경제지주 김용식 상무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별히 청와대 농정진서관실 박영범 비서관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APC 협의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성영근 조합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선배 조합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사장을 맡아주실 김백률 박사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홍준표 박사님, 안재경 국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이정삼 사장님, 마기규 조합장님, 양성용 교수님, 김재열 부회장님, 김기열 사무총장님, 전재봉 상무님, 신상철 노무사님, 그리고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두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PC는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하면서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 물량을 규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 포장을 통해 규격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출하하여 가격 경쟁력 및 시장 조성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제값받기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APC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거는 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농가의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적용 등의 여러 여건 변화로 인해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산지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APC를 포함하여 농산물 유통 체계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 제시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어질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이 농산물 유통 체계 개선과 APC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농업인과 소비자와 함께 행복해지는 결실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 폭염이 채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도 3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사실 APC 운영조합장님들 추석 대목 때문에 엄청 바쁘실 겁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서 고맙습니다. 일단 특히 농협조합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주최하신 경다수 위원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 주신 전국 APC협의 윤수연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오늘 의원님이 나오신 분들은 APC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 행사를 격려해 주시기도 하겠지만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입법활동,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해 주겠다고 오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오셨고요. 최연희 의원님은 다녀가셨다고 하시고요. 김교환 의원님 오셨습니다. 경다수 의원님 비롯해 의원님들이 앞으로 APC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에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APC는 한 20여 년 남짓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산지유통이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데 필요한 예냉, 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일관 시설을 갖추고 추로와 마케팅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화된 APC가 없으면 산지와 소비지 유통업체 간의 거래 자체도 어렵다는 그런 정도로 APC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APC가 산지 유통의 핵심 주체로서 생산자에게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APC 운영조합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PC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PC가 산지 유통을 점유하는 비율은 100%면 좋겠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은 좀 아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쉬움을 남게 하는 데는 APC 운영하는 데서 경영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공익적인 기능을 하면서도 비용 부담이 있다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주 50원 근무제는 APC 운영에서 새로운 어려움으로 가중을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같은 제도들이 경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APC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APC는 단순한 산지 유통 주체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공익적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APC 토론회가 APC 기능과 역할을 되짚어보고
현안 문제점을 해소하는 실질적 힘을 찾아내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의 자정을 맡아주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홍림포 국립원예특자관 박사님, 안재경 농협경제지도 푸드플랜 국장님 감사합니다. 또 지정 토론해 주실 김기형 전국농민의 사무총장님, 김재열 한국농업경인 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님, 무한농협조합장이시면서 APC 운영협의회 위원이신 박위규 조합장님, 또 순천농협의 신상철 농무사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유통정책을 총괄하고 가시는 이정상 과장님, 또 고려대학교 양승준 교수님, 제주중문농협의 진재봉 상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수축산신문은 2001년부터 그 APC와 소비지 유통주체 간의 그 거래를 맺어주는 차원에서 농산물 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농수축산신문은 앞으로도 우리 APC가 산지 유통의 주역으로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농업인과 함께 또 농업계 전문가와 함께 또 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더욱 고민해서 우리 농업과 농산물 유통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할 때 참 많이 뵀던 분들이고 지금 참 많이 고생하실 분들인데 현장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많은 부분들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계는 여야도 없고요. 항상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들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출근한 지 한 2달 남짓 돼가지고 외부 행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김대세 의원님 주관이고 그리고 APC라 해서 왔습니다. 저도 산지유통 관련된 일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공익형 직불제에서 농업을 보다 공익성에 가까운 요소로 파악하고 정부가 그리고 국민이 좀 더 책임지고 가자라고 하는 제도 개선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요. 작년에는 헌법 개정안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노력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농업 자체가 공익적이다라고 하는 안이 제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요. 농산물의 유통, 수급 안정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락동 시장을 포함해서 공영 도매 시장, 국가가 나서서 농산물 유통 시설을 예산으로 만들어서 현재 공영 도매 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물론 공공형으로 APC가 들어간 데도 있지만은 가장 어려운 산지 유통에 특히 APC와 같은 이번에 마늘 양파를 보면서 더더욱 이러한 시설이 얼마나 현장에 많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 같이 절감했고요. 그리고 산지 APC가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마늘 양파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아파하셨고 지금 또 마찬가지고요. 이달 초에 대통령님께서도 마늘 양파를 포함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안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받아 적어가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토론에서 우리 농업이 국민을 위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그래서 공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만이 아니라 공익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증명해내는 그런 토론회였으면 좋겠고요. 그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APC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돌립니다.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면 힘든 거, 아니면 저런 애물단지 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분명히 그런 말들을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왔고, 왜 농산물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만이 소비자한테 그리고 생산자한테 모두가 다 이익을 가는데 왜 APC 얘기만 나오면 무거운 짐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실 저보다, 저는 27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왔지만 핵심적인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 핵심적인 얘기가 어떤 근거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을 보시면 스크린이 양쪽에 두 개라서 제가 이쪽에 서서 하는데 가운데 쓸 수도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농업의 발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1960년대에 농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79년도에 쌀 작업을 달성해서 녹색혁명을 이뤘고요. 1980년도에는 잘 아시겠지만 채소를 연중고급하면서 우리 식탁에 4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되는 백색혁명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에 농산물 품질 안전성, 고품질, 기능성 쪽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와서 지금 우리나라 농산물 품질은 딸기를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평창 올림픽 때 일본 컬링 대표 선수들이 우리나라 딸기를 맛을 보면서 야, 저렇게 맛있을까? 그런데 일본 많은 사람들이 그거 우리 거야, 우리 품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게 그 얘기가 맞을까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품종이 누가 만드는지를. 2002년, 2003년도부터 육법부가 결성이 되면서 일본하고 딸기 종자 전쟁이 10년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저희가 거의 매년 60억 불의 로얄티를 지급하면서 그걸 극복해내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해갖고 저희 품종 보급률이 거의 95%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품종의 대표적인 서량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일본의 육보하고 장애를 모범과 부본을 해서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품종입니다. 이 품종이 과연 일본 걸까요? 당당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겁니다. 그래서 이 품질로 따지면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APC로 오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딸기를 겨울에 먹기 때문에 누구나 신선하게 국내에서 유통되는 걸 먹지만 저게 유통에 들어가면은 APC 들어가면은 과연 APC에서 과연 잘 품질 유지가 될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역구에서 진주, 논산, 밀양에서 오신 분들 우리 관내 APC에서 딸기는 품질 유지가 잘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국내에서 하루 이틀 유통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해외 시장에 나가게 되면 수출을 하게 되면 너무나 큰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가장 저가로 판매되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산 딸기는 3,000원에서 6,000원 사이지만 일본산 딸기는 홍콩 시장에서 12,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갑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브랜드 가치도 있지만 똑같은 딸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딸기가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왜 홍콩에 가면 이렇게 가격이 낮아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스템에 관한 문제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왜 이것을 강구하고 있는지, 왜 이 품질을 갖다가 유지를 못하는지, 그렇게 뛰어난 농산물을 생산해내면서 왜 품질 관리를 못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끊어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APC 하면 여러분들 왜 APC가 생겼습니까? 이 네 가지 보시면은 너무나 목적이 뚜렷합니다. 안전성, 국민들한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선도를 최상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급과 표준화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통해서 계절적인 탄력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함축하면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까 박영범 비서관도 얘기했지만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현재 정부의 83번째 국정과제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조합장님께서 APC를 운영하고 계시면서 APC가 어떤 원칙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상품화는 산지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왜 그러냐면 온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상품화는 품목별로 1년에 연속된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수확, 전처리, 선별, 저장 크게 보면은 저 일관 체계 시스템에서 APC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선별만 하고 있을까요? 많은 APC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선별이 대부분입니다. 선별만 하고 끝납니다. 그냥. 그 많은 기능 중에서도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얘기고요. 그리고 상품화는 투입되는 비용보다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APC에 들어간 물건은 반드시 그 가치가 높아져야만이 APC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가격이 상승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채소류, 과실류가 예건, 예냉, 세척, 선별, 저장, 포장, 운송 아주 기가 딱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반드시 비용이 투입됩니다. 비용이 투입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절묘한 구조를 갖고 있죠. 저 구조가 농산물 상품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연 저렇게 되고 있을까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생산했을 때 그 다음에 APC를 거쳐서 도매나 소비지 대유통업체, 소비자로 가는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왜 APC에서 상품화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가 편리됩니다. 그리고 내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화되지 않은 것은 굉장히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생산자 입장에서 내가 농업인이다. 그러면 왜 상품화를 해야 되는지 부가가치 향상입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이 많아져 가지고 시장 대응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늘 해마다 일어나는 수급 조절의 문제, 이게 APC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급 조절이 된다면 농업인들이 수출 가격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간과해야 될 게 뭐냐면 도매시장입니다. 그 도매시장에서는 상품화를 원하는가? 정말로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에서 상품화가 되면, APC 상품화가 된다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안 되는 게 문제죠. 물류비가 절감되고 경매의 편리성이 증대돼서 전자경매, 온라인 경매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네덜란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정가 수익 매매가 확대됩니다. 왜? 상품의 품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나라 공영 도매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왜 안 되고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산자, 도매,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APC 상품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선진국에서는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 이를 때까지 보통 신선 원래작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15조 정도 생산을 하고 있죠. 선진국에서 이 단계를 모두 거칠 때 손실률은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15조가 13조, 2조 정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손실률은 APC에서 상품화가 안 되니까 무려 손실률이 25에서 30%가 올라갑니다. 30%면 어떻게 됩니까? 15조에서 5조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저 5조를 여러 저금리들이 책임질 겁니까? 농민들이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집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 손실률을 절감시키고 비용을 절감한다면
저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식량 작업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APC에서 상품화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저 APC가 어떠한 기능을 갖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게 공익적 기능이라는 겁니다. 아까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라고 말씀했죠. 농업은 공익적 기능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신선 농산물을 상품화하는 것은 보다 공익적 기능을 갖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선진국에서 5%에서 10% 정도의 손실률을 갖는 신선 농산물이 이러한 형태로 움직입니다. 수확에서 전처리, 선별, 저장, 운송, 판매까지 모두가 콜드체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손실률이 5에서 10%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이나 네덜란드, 뉴질랜드 농업 강국, 제가 지금 사진에서 보여듯이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저 회사 내지는 조합원, 저기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왜 우리는 저게 안 될까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들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품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품목이 많으면 좋은데 너무나 소량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많은 품목과 그 많은 그 조그만 양을 어떻게 모두가 상품화 시킬 수 있는지 가능은 하지만 그런 시스템적인 도입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제가 오늘 제스프리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시스템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스프리에서 농업인들을 기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키위를 갖다가 전 세계를 갖다가 유통을 시키죠. 어떻게 유통시키냐면 APC에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도매시장에 납품을 합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도매시장에 납품할 때 차등에 등급하에 상품을 제공합니다. 그럼 도매시장이나 소비지 유통업체에서는 어떤 걸 주냐면 상품의 신뢰도를 인정합니다. 상품의 신뢰도가 인정된다는 뜻은 뭐냐면 원활한 경매가 이루어지고 정가 수익 거래가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은 바로 가격 협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농업인이 수직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지 대응유통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산자와 협상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들한테 도움이 간다는 얘기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배추가 우리나라는 수확해서 손질까지, 그러니까 수확해서 유통까지, 소비자 이르기까지 손질률이 보통 20에서 35%입니다. 배추가 작년도에 7,500 정도 했어요. 8,000 정도 했을 거예요. 20%만 잡아도 8, 26, 1,600억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마늘은 어떻습니까? 25%, 30%가 손실률도 잡힙니다. 30% 잡는다면 작년 마늘이 7,000억이었어요. 2,100억 원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APC 영향평가를 저희 연구진에서 2011년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APC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 역량은 참으로도 불행하게 70점이 안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덧붙여서 수확 품질 관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런 점거가 현장에 없다는 거죠. 상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이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는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드립니다. 딸기를 예를 듭니다. 딸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논산, 진주, 밀양, 우리나라 3대 주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대 주산지가 똑같은 매뉴얼로 똑같은 품질 관리를 갖고 똑같이 판매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현재 작년에 통합 마케팅으로 출하한 양은 불과 17%에 불과합니다. 모두가 다 개별로 나갔습니다. 상품 등급화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잘하는 농민은 돈 벌 수 있지만 그 대다수 농민들은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국 단위의 딸기 클러스터를 조직해가지고 규모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통합 브랜드, 통합 마케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매시장, 소비지 도매유통에서 대형유통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품화된 딸기는 도매시장에 출하할 때 사전에 등급한 상품을 제공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상품의 신뢰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원활한 경매와 정가 수익 거래가 증대되면서 생산자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APC에서 뭔가 상품을 만들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냉하고 선별하고 제가 딸기에서 CO2 처리하고 이산화탄소 처리하고 포장하고 여러분들 되게 복잡합니다. 저 상품화되는 과정이.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들 부담 못합니다. 농협에서 부담 못합니다. 생산자 부담 못합니다. 선진국에서 손실률을 5에서 10% 정도 유지한다면 굉장히 이익적인 효과를 갖고 오죠. 우리나라가 APC에서 상품화를 이룬다면 우리도 저수준에 갑니다. 그런데 이 상품화 비용을 누가 과연 부담을 할까요? 생산자가 부담할 것입니까? 소비자가 부담할 것입니까? 여러 여기 APC 조합장님들한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이걸 국정과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한다고 국가에서 국정과제로 삼아놓고 있습니다. 누가 할 것인가? APC에서 상품화하는 과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에게 이익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그 모두에게 이익적인 효과가 바로 공익적인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걸 공익화하자고 저는 제안합니다. 적숙딸기 올해 4월 21일 날 제가 홍콩에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기술을 제가 투입해가지고 딸기 적숙가를 갖다가 홍콩에 수출해가지고 홍콩 시장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APC에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딸기 주산지에 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저를 굉장히 욕합니다. 왜 그런 기술을 왜 안 주냐고, 진작에 왜 그런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 안 해줬냐고. 제 잘못입니까? 제 돈으로 저걸 해줍니까? 저 많은 기술을 투입해야만이 적숙과의 딸기가 홍콩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맛있는 품질로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궁예지책으로 이렇게 미숫가루를 보냅니다. 제가 볼 때 그분들 잘못 아닙니다. 절대 잘못 아닙니다. 국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술이 없고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 팔긴 팔아야 되고 어떻게 됩니까? 저걸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홍콩 시장에서는 올해 제가 갔다 온 얘기입니다. 제발 미숫가루 버리지 마라. 저게 어느 때는 착색이 안 된다. 그냥 하얀색 걸로 남아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왜 농산물만 오면 상품화를 못 만들어가지고 왜 못해가지고 이렇게 절절 매는지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APC 그렇게 많이 줘놓으면 뭡니까? 제가 많이 줘놨다는 표현 틀린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땐 많이 줘놓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됩니다. 스마트팜 지금 우리나라 국정의 화두입니다. 곳곳에 스마트팜 짓고 얼마나 많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내는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충분히 앞으로 우리가 농정으로 지향해야 될 바입니다. 가야 될 방향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유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도 안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유통 현장에서 APC가 공익화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도로와 다리와 항만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 만들어 놓고 유지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합니까? 물론 세금을 내죠. 국가가 관리합니다. 그런데 APC 저주죠. 제가 저줬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입니다. 저주고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참 왜 맨날 적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적자이고 싶어서 적자이겠습니까? 공익화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생산자들한테 정말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이 공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 APC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를 위해서 농산물의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을 세계 시장에 누빌 수 있는 이 얘기는 50% 이상을 수입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농업인의 땀을 합리적인 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농산물 환경을 온전히 만들지 못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자주 농업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발제를
우리 농산물 유통 환경과 가격, 그리고 농산물 유통의 가치와 가치의 정책적 반영에 대한 제안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은 산지와 도매 그리고 소매 유통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다양한 주체의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으로 소비자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부분의 상품과는 달리 우리 농산물 가격은 도매 시장이나 대형 리테일과 같은 시장에서 결정이 되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생산과 유통 과정의 비용이 증가해도 그 비용을 농산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느 분식점이라면 아마도 봉지라면 가격이 오르면 끓여 파는 라면 값을 올려서 적정 소득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 전원가격 대비 다수인 개별 주체로서 거래 교섭력이 약한 우리 농업인은 대부분 스스로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농산물 유통 환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협은 그동안 연합마케팅이라는 산지유통 전략으로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해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산물 제값받기를 추진해왔습니다. 연합마케팅이란 다수의 약자인 농업인을 조직화를 통해서 농업 전후방 대비 경쟁력을 키워 재생산이 가능한 제값을 산지가 결정해보자라는 야심찬 목표였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홍 박사님 자료에서 보셨듯이 APC는 산지유통의 핵심 시설로서 농산물의 집화, 예냉, 예건, 신선 편의, 선별과 포장, 저장과 물류 등 상품화 기능을 통해서 농업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익과 도매, 소매 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지원해 왔습니다. 품목에 따라 여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산지 APC의 역할 없이 도매 유통도 소매 유통도 효율적인 역할 수행과 수익 구조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PC의 이러한 기능과 연합 마케팅 사업은 농업인 조직화를 기반으로 규모와 시장력을 강화하여 지역별 품목별 공동 마케팅을 통해 생산비 이상의 농산물 가격을 수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합사업은 매뉴얼에 의해 생산하고 약정 물량을 출하하는 농업인과 APC의 운영과 농가 조직화,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참여농협, 그리고 위임된 물량의 판매를 담당하는 연합조직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PC의 역할과 산지유통은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면서 생산장의 적정 소득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농업인의 실익을 지원합니다. 식량자급률 47.8%인 우리나라, 생산자의 합리적 소득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산물 유통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나친 이야기일까요? 정부는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APC 건립에 매년 약 43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동 선별비와 물류기기 공동 이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APC는 총 566개소로 세부 지원 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유통 비용과 농가 수취 가격은 각각 44.4%와 55.6%로 APC 경유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지불액 7조 원 중 유통 비용이 무려 3조 1,01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비자 지불액을 만 원으로 기준해서 환산해 보면 농업인들은 출하 단계에 880원, 도매 단계에 1,290원, 소매 단계에 2,270원의 비용을 제외한 5,560원을 수취하는 셈이 됩니다. 이는 일본과 비슷하고요. 농가 규모가 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다소 높다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우리 농가 소득 또한 변동성이 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출하 단계, 즉 산지유통 단계의 비용은 농산물 유통의 필수 직접 비용으로 앞서 적용한 기준과 같이 환산하면 소비자 지불 가격의 19.8%인 약 6,147억 원에 달합니다. 비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선별비와 물류기기 공동이용료 외에도 운송비, 포장재비, APC 운영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APC 운영비를 운영주체인 농협이나 영농법인 등에서 부담한다 해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291억 원을 제외하면
산지유통 단계의 필수 직접 비용 중 4,561억 원은 농업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영농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 유통 비용의 생산자 부담은 농업인들이 공동행동에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동하여 상호 경쟁하며 규모화를 약화시켜 품목별 수급 조절과 농산물 제값받기를 지난하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일의 경우에는 다행히 50% 정도가 APC를 출하하여 비교적 노지채소에 비해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APC를 통한 공동행동이 유용함에도 출하 단계의 비용 부담으로 인해 평균 36%의 농업인만이 공동 판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이 실행되어도 여전히 약한 산지 주도력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영농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기후변화, 수입 농산물의 급증 등 농업인의 재생산 가능 소득 수치가 불안해지고 2016년 4사분기 이후 가구당 처분 가능 소득이 감소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농산물의 지불 준비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산지유통의 역할이 우리 사회에 먹거리 공급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씀드렸는데요. 생산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영농 기반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가격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우리 국민의 먹거리 정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필수 직접 비용에 대해 이제 우리는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회 간접 비용화를 검토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농산물의 유통비용은 농가소득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원가를 높입니다. 그 비용은 온전히 농업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산지 경쟁력이 강해져 농산물 가격에 대한 산지 관여력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 중 출하 단계, 즉 산지유통 비용을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고 통신과 전력을 공급하듯 공론화와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 간접 비용화를 검토해야 합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은 소비자를 위한 농업인의 땀이며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야말로 생명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산지유통은 농업법에 의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 대책입니다. 따라서 도매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책과 시장유통의 농산물 가격 발전 구조를 고려하면 더더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적극적인 산지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산지유통을 18년 정도 했거든요. 여기 계신 농업인들만큼 목이 메어서 눈물이 갑자기 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강의를 안 하고 대본을 썼는데요. 그래도 눈물이 납니다. 산지유통 비용의 사회 간접 비용화가 가능하다면 시군 단위 이상의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한 지원으로 품목별 구매화의 기반을 확보하고 가격 결정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더 필수적인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통합 마케팅 조직에 대한 출하 의무를 부여하여 생산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규모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통합 마케팅 조직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정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품목 단위의 유통 전략 실행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은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산지유통 정책의 실행 조직입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이 강해지면 농산물 유통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농업인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한 품목 전문 조직은 수급 조절과 통합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은 물론 농산물 제값받기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이탈리아의 생산자 조직 아포프룻은 생산과 출하를 제외한 모든 역할을 생산자 협동조합인 농협이 추진하고 있으며 아포프룻은 인정받는 생산자 조직 PO로서 유럽연합으로부터 매출액의 4.1%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포프룻처럼 우리 통합마케팅 조직도 생산계획 수립, 공동판매, 수급조절, 시장 분석과 분산, 그리고 가격 교섭, 수출, 판매 촉진 마케팅, 홍보 광고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통합 마케팅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형 PO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APC를 통해 농산물의 규모화를 달성한다 해도 판매 조직인 통합 마케팅 조직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면 농산물 제값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아포프르처럼 특히 채소와 과일의 생산자 조직을 PO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을 PO라 하고 있고요. 이 PO에 대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매출액의 4.1%를 상한으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정삼 과장님을 모시고 이 PO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직접 EU 본부를 다녀왔는데요. 수요에 적합한 생산 계획화, 공급 집중화를 통한 거래 교섭력 강화, 생산비 절감과 가격 조절, 그리고 환경보호까지 정말 강력히 추진되고 있었으며 참으로 많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산주통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면 농가 조직화와 물량의 공유화를 촉진하여 품목유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APC의 추가 건립과 소비자 트렌드를 맞추는 혁신적인 역할 변화, 그리고 출하 의무량 부여를 통해 통합 마케팅 조직이 역량이 강화되면 계획선산, 품목별 자율적 수급 조절과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의 제값받기를 구현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주통 비용의 사회 간접 비용화 반드시 검토되고 도입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도 좀 책임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APC를 운영하는 농협의 조합장님들 많이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 조합원 농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밀양 무한농협 조합장 박이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주 52시간 단축, 52시간 근무 단축에 따른 ABC 용 농업인의 경영 부담 증가에 대해서 제가 전국적으로 ABC 운영협의회에 우리 조합장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별 시기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 운영하는 방식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해로점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무한농협이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주 52시간제를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밀양 무한농협은 동절기 11월부터 주 분목이 풋고추입니다. 동절기 11월부터 9월 다음에 6월까지 8개월 동안 청양고추 주산으로서 연간 출하량은 약 한 7,400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체 생산량의 한 60%를 우리 산지 유통센터에서 4,400톤을 APC를 통해서 공동 계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PC 운영을 위한 선별 관련 총 투입 인원은 8개월 동안 연인은 한 10,000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한농협 APC 인력 운영은 각종 사대보험, 연월차, 주유수당, 시간의 수당 등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력 부족으로 선별 인력 확보의 어려움 및 매일 수확되는 농산물 출하를 위해 주 6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주요 특성인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일 입고 농산물은 일일 출하를 원칙으로 출하하기 위해서는 성출하기에 3월과 6월 1, 2 내지 3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주 68시간 정도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단축되는 근로시간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 단축은 현재 주 1일 휴무에서 주 2일 휴무로 휴일 일수를 늘려야 하며 당일 입고된 농산물을 선별하여 다음날 출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선별 인원의 확충이 제일 시급합니다. 현재 농촌의 인력 수급 여건상 올해 문제점인 인력 부족 현상과 또 노령으로 인해서 인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인력 부족으로 성출하 시기는 2 내지 3시간 연장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 이상 선별 인원 확보는 불가능하며 인원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물론이고 인원 확충에 따르는 각종 비용의 증가는 농가 수치가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출하기에 필요에 의해서 인력 확보를 하였으나 작기가 끝날 무렵 출하량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많은 선별 인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인건비 증가는 APC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지역농협이 설립한 APC의 경우 근로기준법 주 52시간 내외 징용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의 특수성과 농업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확대하여 주 52시간 내외 적용 대상의 농협 APC를 포함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APC 이용 농가의 경영비 부담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농가의 생산비 증가로 농산물 수치 하락의 요인이 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유통 혁신을 위해 APC 건립 및 공선 출하 조직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춰 현재 무한농업의 경우에는 APC를 통한 농산물 출하량이 전체 농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계산 실적은 190억 원에 이릅니다. 무한농업 APC 종사 인원은 성출하기 최대 100여 명에 이르며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련 법령 규정은 노무 이행 사항으로 이중 최저임금 지급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APC 운영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면 그만큼 APC 운영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의 상승 변화를 보면 2013년에 시간당 4,860원에서 2019년 시간당 8,350원으로 71.8%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상승은 선별비의 증가로 이어져 해가 거듭될수록 농가에 부담하는 선별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시가 하락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공동선별비 지원 부족으로 전국적으로 공동선별 출하 조직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공동선별비 재정 투입 규모는 국비 기준으로 연간 작년도 원래 89원으로 2015년 이후 동결된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무한농업의 기준으로 선별 물량은 약 460만 kg, 또 토코추 지원 단가, 선별 지원 단가를 말합니다. 133원을 적용한 선별비 지원 대상 금액은 6억 1,200만 원이나 지원되는 금액은 지방비 포함해서 1억 8,800만 원으로 4억 2,400만 원이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선비 지원의 경우 조직별 지원이 아닌 분목별 지원 단가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별비 지원 정액제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비단 무한농의 공동선별 출하 조직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동선별 출하 조직 대부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공선 출하의 해운 농가는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과 선별비 비용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공동선별비 예산 지원 정액 없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선별 비용 증가로 농가 수치가 하락 및 APC의 적자 전환으로 농업인 및 운영농업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최근 3년간 공동선별 출하 조직수 평균 성장률 7.1%와 최저임금 등 비용의 실질 상승률 35.2%를 반영한 공동선별비를 2019년 89억 원에서 2020년에는 국비 기준으로 120억 원으로 정액을 요청합니다. 위 사항을 통하여 보다 농업 농촌의 경제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의 공익 분야 특히 APC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실한 적용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무지방률 수급이 수확과 동시에 유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고 또 계절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저장성인 형태의 어떤 감귤들이 연중 생산 체계가 되면서 저장성에 대한 나도 이제 실물 획과일 형태로 수확과 동시에 유통하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3,500에서 4,500to까지 출하를 해야만
감귤을 이제 수급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 24시간 체제로 저희 APC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또한 그 인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APC 근무자들의 어떤 기피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사실 겨울철 이제 추운 제주도는 따뜻한 날씨입니다만 3도, 4도 시대인데 그 APC에서 그 찬물을 만지면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사실 그 50시간 내면서 그 급여의 어떤 부분이 되지 않는다면 과연 똑같은 조건에서 APC를 근무를 하려고 하겠냐는 부분, 그리고 의향조사를 한 결과 만약에 그런 부분이 되면 타직으로 이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기존의 근무자들도 그런 어떤 의향을 표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APC가 농촌과 또 생산 농가 인근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과연 생산자가 결국은 근로자가 돼야 되는 그 현실이 그 근로자 추가 채용의 어려움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적인 측면에서 보면 APC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체 물량 취급이 어려움을 해서 농가들의 어떤 민원 발생이나 개통 추가 물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겨울철 감귤 수확철이 되면 하루에 20kg 컨테너로 15,000원에서 2만 컨테너 들어오면 하루 처리량이 5,000 컨테너 됩니다. 실질적으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입고 중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다 보면 농가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과연 생산 농가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을 과연 농협이 해결 안 해주면 누가 해결할 거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APC 현실이 농가들이 원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들은 당연히 산지 수집당, 영농조합법인, 또 상인단체로 출하 물량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50%대에 육박하고 있는 개통 출하의 어떤 처리 물량이 감소를 해서 개통 전체적인 물량이 30% 이내까지 내려와서 농협의 어떤 유통의 어떤 대역화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거점 APC 산지유통시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거점 APC만도 전국에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 약 거의 45%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 중에 거점 APC가 전체적으로 3천억 정도가 투자돼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제주도에 1,0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돼서 거점 APC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투자된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발생을 갖고 제주도의 어떤 감귤 유통 처리 자체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앞으로 유통시설 현대화가 과거처럼 장목반을 육성하는 그런 구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근로자들이 되면서 탄력 근로제 적용 및 2교대 근무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탄력 근로제와 상황이 다르지만 2교대 근무를 했을 경우 미숙련 그 선별사들이 투입이 되면서 나름대로 상품화의 어떤 질적인 하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채용 인력이 또 증가하면 경영비가 당연히 증가하고 경영비 증가 원인이 선별료 인상이라는 그 구조로 돼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이 부담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 농가들의 농가소득 하락의 원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산지 및 어떤 유통업체의 동향을 보면 유통업체에서도 과연 농협이 주 52시간 적용이 됐을 경우 과연 기존처럼 선별 포장해서 원하는 대로 납품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동향이 지역적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APC는 포함되면서 유통 영농조합법이라는 유통업체를 두세 군데서 계속 물색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농협보다는 영농조합법이라든지 타 법인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 APC 자체적으로도 물류센터 등 어떤 직거래, 정가수의 쪽인 그 거래처보다는 처리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도매시장 대용량 쪽으로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되면 가격 변동성이라는 부분이
원동폭이 커져가지고 원물 수급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인력적인 문제를 따라가지고 이제 기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들도 이제 2010년도에 설치된 12년도에 설치된 APC 어떤 330억 대의 어떤 구조를 새로운 어떤 구조로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무실의 경영비에서도 상당히 부담되게 하면서도 수입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되고 선별 시스템의 어떤 가동률 부분인데 사실 대부분이 농가들이 소농입니다. 보통 뭐 20kg 용기로 50개에서 100개 정도씩 오면 걔들이 이 물량을 처리하는데 처리하는 건 그 시간이 뭐 거의 도의하다고 되지만은 작게 갖고 오든 많이 갖고 오든 한 농가가 수탁으로 들어온 농가를 처리하는 뒷정리하는데 약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10농가 정도 하면 뭐 3시간이라면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이제 사실 선별 않고 공중에 뜨는 시간들이 농가들이 생산해내도 농산물을 처리할 수 없으면 당연히 유통상으로 수집상으로 그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문제점 및 현지 문제점들을 검토해 본다면 생산 농가들은 안전하게 품질 감귤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또 농협 ABC는 유통 체계를 구축해서 유통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ABC 어떤 근로기준법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합장님께서 얘기했던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제주도적인 어떤 문제지만은 외국인 근로자도 나름대로 채용할 수 있는 확대 적용 가능적으로 요청을 해주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약간 이제 법률적인 내용으로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다소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반드시 이 부분이 적용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APC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작년 3월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52시간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각지 농협에서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주로 일용직과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수당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 이 기존에도 52시간제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제 52시간제를 제한을 하면서 왜 농협에 문제가 됐느냐라고 이제 그 연유를 찾아보니까 기존에 이제 농협은 기본적으로 경제사업 외에 신용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제 금융업들은 이 근로시간의 적용을 약간 이렇게 소위 이제 유도리 있게 적용받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이 52시간과 별도로 이 59조가 같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업이 그 제한의 그 예외 적용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위 이제 지역 농협에서 비빌 수 있는 언덕인 그 법 규정이 삭제가 되면서 52시간이 갑자기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성큼 다가오게 되니까 현업에서는 이제 많은 곤란이 발생되게 됐고 또 이 과정에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제 이 52시간을 제한을 해서 그 교대제 근무라든가 아니면 탄력적 근로제라는 유연근무제를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이제 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이제 탄력 근로제라든가 이런 교대제 근무제가 우리 농업에 있어서 그대로 이제 현실이 되고 우리가 대응이 될 수 있는가 할 때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교대제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 고용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 기존에 이제 농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숙련공들 외에 새로 들어온 이 신규 인력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련도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업무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탄력적 근로제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도입한다고 해서 무작정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도 맥시멈이 일주의 근로 시간이 64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 물량이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특정 이제 시기에는 이 64시간 가지고도 인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발생합니다. 앞서 이제 박희규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경우는 68시간까지 운영이 된다는 부분은 이제 현업에서도 실제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제 영향을 주는 이 노동법이 근로기준법이 왜 우리 농업에 있어서만 이렇게 좀 적용이 어렵냐라는 걸 이제 연유를 살펴보면 이 노동법이 태동하게 된 이제 계기하고 그 비슷하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 산업이 농업에서 그 제조업으로 넘어가게 되고 제조업에 발생되던 그 사용자의 과도한 노동력 착취를 금지하고자 태동된 게 노동법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기본적인 베이스가 제조업 베이스고 우리 농업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이 그 근로기준법 이제 연역을 찾아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인데 50년의 이 노동법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1차 산업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이런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규정이 있으니까 우리 농협에서 얼마든지 그러면 적용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의 처음에 취지나 이런 내용들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약 10년 전에 그 노동부하고 지금의 이제 농식품부죠. 그 과거에 이제 부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준을 어디까지 볼 거냐라는 연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연구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연구 내용의 결과가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림산업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선별, 포장, 가공, 건조 이런 부수적인 활동까지 그 밖에 농림산업으로 보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그 전제가 생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APC가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력을 갖추고 소위 말해서 대농들이죠. 자본력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이 시설과 인력을 부려서 자기들만의 판매 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유통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의 63조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고령이거나 마땅히 판로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농협에 내놓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63조를 적용 못 받습니다. 왜? 이 농협이 그 농산물을 생산했던 농민들과 생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제외를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순인 게 어떠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서 특히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나 산업 전반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 있는 대농들이나 영농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아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영세하거나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없어서 농협에 내는 분들은 이 규정을 적용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가 추가적인 비용을 농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경제력에 따라서 법률을 적용받고 못 받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앞서 이제 운영상에 말씀을 하셨던 것도 있지만 저는 이 법률의 해석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부분을 짚고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법률이 이 산업 전반에 적용될 때는 누구 하나 제외됨 없이 차별 없이 기회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을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밖의 농림산업의 선별, 포장, 가공, 건조의 내용에 위탁하여서 처리하는 과정도 포함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즉 농산물에 한정이 돼야 되겠죠. 실제로 생산자인 농민이 자기의 농산물의 출하를 위해서 위탁하는 경우도 오로지 그냥 단순히 위탁 처리, 자기 시설에 용사할 때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이러한 그 밖의 농림산업의 부수적인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지 우리 이제 APC 같은 경우에도 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법적인 뉘앙스가 농업 경영체, 즉 농업인이나 영농법인까지는 이 생산자로 인정을 하는데 이 생산자 자체인 농협이나 이런 곳에는 약간은 배제시키고 있는 이런 점차 해석 자체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 자체인 농협도 같이 이 농업 경영체 아니면 이 농업 생산자에 포함을 해달라라는 거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이 생산자 자체, 그 농업 경영체에 우리 농협을 제외할 만한 법적인 근거나 논리가 상당히 좀 빈약한 부분도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좀 비슷한 거나 아니면 적당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근로기준법 외에 노동조합법을 보면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와 사용자 외에 사용자 단체까지도 이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노동법에 대한 법률을 적용을 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산자 단체인 이런 농협까지도 확대 좀 해석해서 이런 범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이제 사업의 구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하나의 사업을 구분할 때, 아까 농림 사업을 구분할 때, 그 농림 사업을 구분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근로자 수, 그다음에 매출액, 근로자 수, 인건비 총액, 매출액 이 세 가지 순을 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농협이 경제 사업 외에도 신용 사업을 같이 하죠. 실제로 경제 사업은 거의 서비스업에 서비스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서비스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수익은 신용 사업 쪽에 많이 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속해 있는 순천농협 같은 경우에는 RPC나 영농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은 실제로 육묘를 생산을 하고 항공방제를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업 종사자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러냐? 현재 기준이 법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용하고 경제가 엄연히 그 내용에 근로의 내용과 그 취지가 다르고 회계도 별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장으로 인정이 돼버리니 농협이 이 근로기준 63조 적용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추가하자고 하면 그 밖에 농림 사업에 포함되는 게 선별, 포장, 가공, 건조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판매까지도 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개별 농가가 시설뿐만 아니라 적당한 판로가 없는 경우에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 전국에 이제 어떻게 유통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격 결정력이라든가 시장에 있는 경쟁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농가들은 그런 것들이 취합하니 판매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리고 실제로 산업이 되려고 하면 생산에서 판매까지 돼야지 그 수익을 통해서 업이 되는 건데 그 판매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선별 포장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는 건 조금 산업을 좀 협소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판매까지도 포함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 침투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법 규정에 보면 이 근로기준법 63조에는 그 밖의 농림산업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앞에는 보면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배 채취 산업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밖에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처음에 최초의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산업이나 사회의 시대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 확장성을 열어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대에 맞는 현실을 반영된 법 해석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토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이 같이 공감이 돼서 고용노동부나 전달이 돼서 이게 해석으로 바뀌면 좋지만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제법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제법을 제외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를 대통령령의 시행령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해서 입법적으로 해결되면 좀 더 우리 이제 APC나 농협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좀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 물론 이게 완벽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왜 그러냐면 이런 63조를 적용하는 순간 현재 우리 APC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다소 이제 약화될 수 있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자체가 5인 이사 사업장이라든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조금 약하게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획일적으로 아니라 사업의 특성, 개별 산업의 특성,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게 법에 모순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이거를 농협까지 적용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특혜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반론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똑같이 하나의 농산물, 예를 들어 딸기면 딸기를 생산을 하면서 누구나가 근로기준법 63조를 동일하게 적용받자는 기회의 균등에 대한 얘기인 거지 어떤 특정 집단의 특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규정은 쭉 있었고 현재도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시대를 반영했던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 법률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이 63조가 현실이 반영된 내용으로 해석이 돼서 앞으로 이제 특히 이제 인건비 이 63조가 적용되면 근로 시간뿐만 아니라 인건비나 수당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민이 돼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조합 간 경쟁이나 APC 간 경쟁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우리 조합은 뭔가라도 좀 특색 있게 나름 잘 해야지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발제에서 나왔듯이 연합 마케팅을 통해서 뭔가 조합 간 내지는 APC 간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상호 협력과 보완의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발제 첫 머리에 APC와는 상관없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식량 자급률에 대한 문제는 아까 뭐 발제에서 좀 나왔고요. 현재 작년도에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건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오히려 식량 자금을 더 낮추어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농업의 어떤 그 자금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일단 좀 제시를 해본 거고요. 이 경지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2020년 32% 곡물 작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175만 헥타르 이상의 농지가 필요한데요. 해마다 농지는 많이 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비농민에서 농지 소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난번 법원 판결로 나왔듯이 이것은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형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법적 강제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조만간 상속이 될 거고 그 상속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농민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후 나타날 농지 소유 구조의 기형화는 현재 농촌의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머지않은 장래에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염려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조건 속에서 나는 모든 APC 내지는 농업 관계자들은 바로 식량 자급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그런 어떤 대전제 위에서 나름대로 경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미에서 이런 자료들을 좀 첨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뭐 짧게 하라 해서 간단하게 결론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농업인감은 230만 원을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여기에는 겸용 농가가 상당히 좀 많고 규모화되고 전업화된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한 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올해 발표된 농가 수입을 보면은 4,200만 원이 좀 평균 소득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농업 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00만 원 안팎이 거의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통계 수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보통 1,000만 원에서 1,200 사이로 이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 건가? 대부분이 이제 고령화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자급형 농업이 상당히 좀 나왔습니다. 이 농협에서도 우리 종황 회장님 농가소득 5천만 원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가소득을 얘기할 게 아니고 적어도 농협에서는 농가소득보다는 농업 수익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점을 찍고 뭔가 좀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농업의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 농업을 개선해내기 위한 지역 농협들의 어떤 그 노력을 좀 하고 계신데요. 이 중에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APC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 이것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가 아마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APC를 좀 보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쨌든 APC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산지 농민들의 어떤 출하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유통 문제의 상당 부분을 AP가 좀 책임지고 또 APC를 책임짐으로써 지역 농민들이 정말 좀 편하게 농사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고요. 어떤 APC를 통해서 농산물의 품질을 좀 규격화하고 고품질화 시켜내고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가격에 대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APC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확대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 형태의 여러 이제 뭐 전업농 중심이 아니고 또 내지는 규모화된 그런 농민들이 아니고 개별적인 농민들이 산지에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부분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규모화되어 있고 정목반을 통한다든가 이런 조직화된 농민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APC 출하권이 이제 좀 출하가 좀 진행되는데 농촌의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한 그런 농민들의 어떤 그 농산물까지도 뭔가 APC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봤을 때 농산물의 수집에 대한 일단 APC에 들어와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출하까지 과정이 또 중요한데 농산물이 APC로 들어오는 과정까지도 저는 APC의 어떤 중요한 역할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 노령화되어 있거나 개별화된 농민들이 스스로 APC까지 어떤 이동 수단이라든가 그러한 체계 내지는 물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꺼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농촌 현재 농업 현실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APC에서 좀 함께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전 토론자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꾀하는 토론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규모화된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조성력을 갖는다. 그 부분 그래서 경쟁시장에서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해주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드는 문제들, 가공이나 디자인, 홍보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좀 전에 우리 전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의 근로 단축은 이 부분만 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해 달라 이 부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사회적 비용이라 생각하고 요새 요즘 농촌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은 농장에서 생산해내는 가격을 갖다 농장도 가격을 매겨본 적 스스로 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APC는 아마 이런 부분을 가장 중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지만 APC가 현재 APC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 하기에는 진단하지 않고는 공익적 가치를 과연 반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문제점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APC들이 이렇게 가동률에 대한 것, 연간 가동률에 대한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동률이 거의 두 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1년에 품목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가동률이 그렇게 되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내용의 불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의 불일치 이 부분은 앞서 이렇게 발제자들께서 이야기했지만은 통합 마케팅을 통해서 규모화해서
가격 경쟁력을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APC에 보면은 농가 참여율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 농가에서는 도매 시장을 통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APC보다 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은 시장 원리에서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경매 공영 도매 시장은 한 박스라도 나가면 그때그때 바로 계산이 되고 있지만 APC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한 것 중에서 경쟁 시장에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발제자 중에서는 로컬푸드나 이런 부분에서 관계 시장까지도 APS에서 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다면 통합 마케팅을 해서 관계 시장하고 경쟁 시장하고 같이 어떻게 어울려 가야 할지도 아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릴 때 APC 가동률을 이야기했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APC가 농협 내지는 회원농협 내지는 회원농협들의 모임이 연합 사업단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됨으로 해서 소유와 관리가 농협에 있지만은 참여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농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APC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물건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한 농가 내지는 물건을 다른 농가보다 훨씬 더 생산을 잘하는 농가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판로가 보장되고 있고 가격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기존의 APC에서 관리 차원에서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발제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조금 비중을 두고 이야기했는데 품질 개선 문제라든가 기준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격 협상을 하고 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구체적인 조직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농가가 품목별로 조직화돼서 거기 APC에서 조직화된 농가가 합리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APC가 가질 수 있는 공익적 가치는 그런데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유 및 관리가 누가 하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역농협이 주체가 된 통합 마케팅 등이 관리하고 소유는 지자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별로 이게 마케팅 조직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 형태가 아닌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APC를 연대해서 가동률을 높여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APC가 지금 농산물 단일 품목만 거의 상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 다시 2차적인 부수적인 것들도 조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공익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같은 개념으로 모든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농업인 스스로 본인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분명히 줘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영 도매 시장은 공익적 기능이기 때문에 공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설 현대화 등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 도매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수탁 거부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즉 농업인이 원하면 박스 한 개라도 경매에 붙여야 합니다. 공익적 부분은 모든 농업인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마지막 부분은 제가 유출을 한 겁니다. 오늘 발표 자료 두 분 자료는 그냥 사회간접 자본화 하는 것까지만 되어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 함의에는 그러기 때문에 APC의 건립과 운영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 그 발제에 대한 토론 자료를 보내고 우리 안재경 국장님이 굉장히 좀 불편해 또는 좀 우려를 하는 뭐 이런 그 시각을 보여주셨는데 아마 이 지금 농업의 현실 그리고 APC의 현실에 비하면은 미뤄 보면은 이러한 지금 공익적 가치화 이런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느끼실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좀 갑작스럽다, 조금 더 얘기하면 뜬금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APC가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사회 간접 자본화가 된다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논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발제와 관련된 내용이 노동법과 관련된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것과 관련된데 그것과 이 주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좀 전에 우리 사회하시는 김 박사님께서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제 연애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나서 가장 잘한 일 또는 최초로 시도한 일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개헌 작업이 국회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것이 무산이 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청와대나 또는 농업계에서 TFT 전문가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했어요. 맹렬한 논쟁을 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무엇이냐, 공공재적인 성격이 무엇이냐, 농업은 과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서 저는 이 문제가 APC를 사회 간접 자본화 또는 공공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농업 외부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와 논리적인 타당성을 요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논의가 논리적인 어떤 합당성, 합리성, 또는 논리적인 정합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정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개념이 다른 경우와 다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APC의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APC를 사회 간접화한다면은 그 사회 간접화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에 다 합당하게 그것이 컨시스턴트 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발제 세 가지 이슈 쟁점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첫째는 농산물 유통은 공익적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것과 농산물 유통이 공익적이냐, 그걸 같이 볼 수 있느냐 이런 것이 하나 쟁점이고, 그리고 APC라고 하는 시설이 유통시설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또는 사회 간접 자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농산물 유통이 공익적인 것이 인정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것이냐, 그 쟁점이라고 봅니다. 우선 APC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 간접 자본화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용어는 조금 과도한 용어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사회 간접 자본은 사회라는 뜻은 특정한 산업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간접 자본이라는 것은 그 생산 과정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비용,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노동력이라든지 토지라든지 하는 그런 비용이 직접적으로 투입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시설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특정한 산업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산업이든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그게 불특정 다수한테 오픈이 돼 있고, 그 비용을 특정한 산업의 생산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정부의 예산으로 공공재화를 해서 공급을 한다. 이런 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APC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기준에 맞느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그 APC의 사용 비용이 실제로 우리가 농산물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비용이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회 간접 자본화라고 하는 용어나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공공재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저희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배타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어야 된다. 그게 비배타적이고요. 근데 APC를 누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이다. APC는 배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APC를 공공재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익적이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관점인데요. 우리가 사전에 보면은 공익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 오늘 그 첫 번째 그 발제에서 얘기하는 APC가 공익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근거로 들었는데 하나는 상품성을 제고하고 또 하나는 그 손실률을 줄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과연 공익적이냐 하는 것이 손실률을 줄이면 그게 불특정 다수한테 이익이 가느냐 아니면 특정인한테 이익이 가느냐 특정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익이 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상품성 손실률을 줄이면은 일단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것이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손실률을 줄이려면은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시장 공급이 늘어나는 것. 우리가 지금 손실률을 30% 하던 것을 5%로 줄이면은 똑같이 생산하면 그냥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시장에. 그럼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손실률 줄이는 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상품성을 높이면은 그 상품성이 높아진 소유주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불특정 다수한테 이익이 돌아간다는 공익적인 개념하고는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농산물 유통이 공익적이냐 하는 그런 게 아까 우리 김기영 상무총장님 그 제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이 공익적이라기보다는 그 농산물 유통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에 결부되어 있는 그 기능인 거죠.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인데 그 기능은 우리가 가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이런 유통의 기본적인 그 기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유통은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이 농산물 유통 자체가 공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저는 그 농업 생산은 공익적이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헌법에 담기 위해서 농업이 과연 공익적이냐 하는 것을 논쟁을 했는데요. 그 논쟁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농업은 식량이라는 농산물을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된 농산물의 충분한 가격을 잘 받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농업을 공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농업은 식량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그 기능들, 가치들을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지 전통 문화라든지 환경 생태라든지 토양 보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생산되는 기능들 또는 가치는 시장에서 누구도 돈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공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익적이라기보다는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생산을 하는데 농업이 위축이 되면 그 기능들이 가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그것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것이 농업의 헌법 가치, 공익적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농산물 유통 그 자체가 공익적이라기보다는 농산물 유통이 보조하고 지원하고 있는 농업 생산 자체, 농업 자체가 공익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핵심 이제 쟁점은 이런 겁니다. 과연 그 유통 서비스에 대한 돈을 누가 지불하느냐, 소비자가 지불하고 있느냐, 생산자가 지불하고 있느냐 이 문제이거든요. 소비자가 지불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공익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은 생산자가 거의 지불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시장 여건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등락을 하고 그것이 유통 서비스의 비용을 충분하게 커버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생산이 위축이 된다는 거죠. 농업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농산물 유통은 공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 소비자가 지불한다면은 이것을 공익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생산자가 지불하는 현실을 비추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농업은 우리가 공익적인 APC는 공익적인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 관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APC를
일정 부분 공익적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지불해야 되느냐,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일단 핵심 쟁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APC를 건립하는데 이미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20% 운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지불하는 것이 충분한 APC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충분하냐. 그것이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APC뿐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다른 역할을 하는 RPC라든지 LPC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 APC를 많이 확장을 시킴으로 해서 확대를 함으로 해서 얻는 그 가치를 소비자들이 다 그것이 수익을 추구할 텐데 그 소비자들한테는 이것을 어떻게 부담을 시키고 설득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논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되는 그 점이에요. APC 사업 지출을 변경해가지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APC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좀 해봤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소유는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농업인이 농업인단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지출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결국은 이 APC라는 게 결국은 전속 출하를 받은 농산물을 대해서 마케팅 능력이 있는데요. 전속 출하권과 마케팅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APC의 사업 지원 방식이 기본적으로 선별 포장 이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 지침을 대폭 변경해서 일본은 이미 SPA라는 SPA 스페셜 프로덕트라서 의류에서 나온 건데 소비자가 내가 개별 품목을 원하면은 산지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전략이 SPA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기획하고 있는데 산지 SPA 전략을 써서 소비자의 특정 제품에 대한 니즈가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산지에서 바로 만드는 제품 시설에 대해서는 여과 없이 원하면은 사업 시행지 다 바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대폭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APC는 유통의 인프라지 APC 자체가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APC라는 유통의 하드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통을 혁신해야 될지 거기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걸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노지 최소하고 시설 가치라고 과수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 가치라고 과수는 수입이 안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만 맞추어지면은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을 제1번 목표로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APC라는 시설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APC 시설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미 작업 중인데 전체 지금 대한민국에 APC가 500개가 있습니다. 500개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고 이 조직이 APC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품목 분별료, 시설 과체료, 과수, 노지 채소로 나눠가지고 각각 시설 분별로 이 유통시설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첫 번째 목표인 수급조를 맞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인 우리 양승현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 도매시장, 가락시장 1일 수요 공급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고 우리 APC에서 만들어지는 품질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안정현 국장님하고 일주일간 유럽 갔다 와가지고 유럽에서 가장 잘하는 APC를 보고 왔는데요. 1,100명의 농업인이 전체 벨기에 과일 채소 90% 점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는데 농업인 단체인데 결국은 우리가 살려면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거,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품질이 가격 결정하도록. 근데 유럽 가보니까 아주 품질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부터 20단계까지 되어 있고 바코드만 보면 이것이 어떤 제품, 어떤 색깔이고 어떤 크기, 어떤 품질이다. 이것이 산지하고 바이어가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 바이어가 합의되는 품질교를 만들고 그 품질교 하에서 APC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것이 가격을 결정하는 그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APC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해서 그것을 공동교역을 만들고 그 힘을 바탕으로 소비지 있는 바이들이 우리 산지 APC를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APC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종합적으로 다음 통화가 됐던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좀 큰 틀에서 내용을 모아야 생각하고요. 여기 그 밖에 농림사업의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농업의 생산활동, 포장, 가공, 판매를 집어넣으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양 교수 말씀하셨지만 농업 생산에 APC만 있는 게 아니라 RPC, LPC, FPC, 수산물 그 다음에 임산물 종합했습니다. 5개의 PC가 있습니다. 그것이 동시에 적용돼야 되고 또 주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풀어줘버리면 외국인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적용받게 되고 현재 이마트 홈프로 사고 있는 그것도 다 같이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논의할 때는 제가 당부드리는
드린 말씀은 지난번에 한미 FTA 할 때 대책으로 APC를 정한 것처럼 정의 주체를 반드시 명시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더 큰 이득을 갖고 우리가 더 피해를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주체를 고려해야 되고 지금 현재 소비자 여건상 당장 모두 그냥 예외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한 10년 정도 이러한 조건을 유예를 시켜달라 이런 현실적인 대안과 논리를 탄탄히 만든 다음에 노동부라든가 입법하시는 의원들한테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도로 하겠습니다.